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시는 사진은 레밍이라는 동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꽤 낯이 익으실 텐데요. 재작년에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해보면 당시 홍수로 물난리가 났었는데 충북도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비난 여론이 커졌었습니다. 그중 김학철 당시 한국당 도의원이 국민들이 레밍 같다 이런 말을 해서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레밍 발언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1980년대 초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은 집단주의적 습성을 들어 한국인을 레밍에 비유하고 민주주의가 맞지 않다는 발언을 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컴이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는 레밍이 집단자살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집단주의적 습성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밍이라는 표현이 최근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이 표현을 다시 사용했기 때문인데 공교롭게도 당시 김학철 충북도의원에게 징계를 지시한 사람은 홍준표 당시 대표였습니다. 홍 전 대표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 레밍 신드롬으로 모처럼 한국당이 활기를 되찾아 반갑다라며 도로 침박당, 도로 탄핵당, 도로 병역비리당이 되지 않도록 한국당 관계자들과 당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같은 홍 전 대표의 말은 황 전 총리가 등판하자마자 벌써부터 당내에서 친환계가 형성됐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을 우두머리를 맹목적으로 쫓다가 집단 자살까지 이르는 설치류 레밍에 빗댄 것입니다. 그런데 홍 전 대표는 글을 올린 지 약 1시간 만에 레밍 신드롬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입당으로 표현을 바꿉니다. 왜 홍 전 대표는 표현을 서둘러 바꾼 것일까? 이와 관련 홍 전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레밍은 의원이 주관을 갖고 있어야지 쥐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라는 경고성 의미였다며 처음 글을 올릴 때부터 한 시간만 노출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기자들이 이를 바로 기사화하는데 1시간만 노출하려고 했다라는 의미가 뭘까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레밍 발언이 논란이 될 듯하니까 서둘러 표현을 바꾼 듯합니다. 그리고 홍 전 대표는 그 다음 날인 18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주호영 의원 등 한국당 당원 주자들을 겨냥해 국민과 당원들은 레밍이 아니다. 2년 동안 자신들의 행적부터 되돌아보고 당원과 국민들 앞에 자신들의 행동을 사죄하고 반성하고 난 후에 이 당에서 백의종군하면서 힘을 보태겠다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땅의 보수파를 괴멸시킨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4%당의 대표로 나가 탄핵 대선을 악전 고투 끝에 치르면서 24.1%의 정당으로 만들어 당의 괴멸을 막고 막말 프레임으로 온갖 음해를 받아가며 남북 북미 위장평화쇼의 와중에 25% 정당까지 만들어 자유한국당을 겨우 살려놓았더니 당이 존폐기로에 섰던 지난 2년 동안 뒷짐지거나 탄핵대 동조에 탈당하거나 숨어서 방관하던 사람들이 이제 슬슬 나와서 당을 살리겠다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을 보노라면 어이없다라는 생각부터 든다라고 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고 한다. 그러다간 우파는 비겁하고 뻔뻔하다는 소리마저 들을 수도 있다며 각성하고 참회하고 반성부터 하라. 그리고 정치를 새로 시작하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글 중간에 레밍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홍 전 대표는 국민과 당원은 레밍이 아닙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홍 전 대표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황교안 전 총리의 아킬레스건인 병역 문제를 거론했는데 홍준표 대표는 2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병역 문제는 국민의 문제이고 한국 보수 우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의 문제라며 더 이상 한국당이 병역비리당이라는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요한 좌파들의 먹잇감이 돼선 안 된다라면서 그래서 철저한 내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전 대표는 199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자녀
병역 문제를 사례로 예를 들면서 결국 그것이 빌미가 돼 우리는 2번 대선에서 패하고 10년 야당의 길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입당과 동시에 급부상하게 되자 대세론이 굳어지기 전에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당권 레이스 행보가 빨라지자 당내 견제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전 총리는 입당 후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 우선 황 전 총리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과 영등포 당사를 찾아 당직자들에게 입당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많이들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당직자들은 화이팅 하십시오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총무국을 방문해선 현재 당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은 뒤 잘되는 내일을 위하여라고 외치는 등 당심 잡기 행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회관 인사를 돌던 중 한국당에서 친황, 그러니까 친황교안계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이 나오자 황 전 총리는 친황이 아니고 친한일 거다. 굳이 말하자면 나는 친한이다. 친대한민국 친한국당이라는 뜻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개파 논리 등 쓸데없는데 정력 쏟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오후 3시로 예정된 당 전국위원회에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한 뒤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초 오늘 전국위에서 황 전 총리를 당 상임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아침 비상대책위 비공개 회의에서 임명 안건이 보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전 총리를 상임 고문에 추대하는 문제는 지난 11일 황 전 총리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만나 입당을 타진할 때 나왔던 얘기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날 비대위 회의에선 입당한 지 3일밖에 안 된 황 전 총리를 상임 고문에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추대하면 전당대회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일부 비대위원들의 반대가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 간의 날선 견제와 비판, 그리고 후보자들의 광폭 행보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와 관련한 룰이 어떻게 설정될지도 당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전국위에서 단일성 지도체제,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한다는 안을 확정했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출범해 후속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당 선관위는 국회의장을 지낸 박관용 상임고문을 위원장으로 김석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출범하게 되고 전준희는 김용태 사무총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맡게 됩니다. 또한 컷오프 등 전당대회 세부 룰은 중앙당 선관위에서 결정하며 전준희는 각종 실무적 준비를 담당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당대회 세부 룰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역시 컷오프 제도입니다. 한국당이 단일성 지도체제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지난 2016년 8.9 전당대회, 2017년 7.3 전당대회에 이어 세 번째인데 2016년 전당대회 때는 이정현, 주호영, 이주영, 한성규, 정병국, 김용태 의원이 출마했으나 사전에 정병국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한 뒤 다시 주호영 의원과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면서 후보가 줄어들어 컷오프를 시행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2017년 전당대회 때도 홍준표, 원유철, 신상진 의원 등 당대표 후보가 3명뿐이라 컷오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대표 후보자가 10명에 달할 정도로 많다 보니 컷오프를 시행해 미리 후보자를 압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단일성 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당대표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하는 컷오프를 전통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 28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의원으로 3인 컷오프를 시행했었고 지난해 8.15 전당대회에서도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의원으로 압축한 바 있습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컷오프를 5인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요 당권주자 측도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느 후보가 5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분석하면서 나름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컷오프를 3인으로 할 경우 향후 구도에 따라 잠재적 대권 주자가 컷오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대권 주자급은 가급적 본선에 올라가 경쟁할 수 있도록 문호를 소폭 넓힌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컷오프 순위를 공개할지 여부도 관심사 중 하나인데 컷오프 통과자 명단만 밝히되 득표율이나 순위는 밝히지 않는 방법이 있고 이를 공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권 주자 간의 셈법이 크게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득표율이 공개될 경우 결과에 따라 특정 후보의 대세론이 너무 일찌감치 도드라지면 전당대회 흥행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순위가 공개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경우 다크호스가 부상할 수 있는 반면 당연히 상위권으로 통과했어야 할 후보가 낮은 순위를 기록했을 때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대체로 컷오프 때의 상세 득표율이나 순위까지는 밝히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부 당권 주자들은 이변 가능성을 연출하기 위해 공개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꾸준히 시행해왔던 후보자 지역순회 합동연설회를 지속할지 여부도 관건인데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대체로 전국을 부산, 울산, 경남권, 대구, 경북권, 호남권, 충청권, 서울, 수도권 등으로 나눠 3-4곳에서 후보자 연설회를 해왔었습니다. 이는 전당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돈이 많이 들고 인원 동원 등 구정치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합동연설회를 대체할 방법으로 토론회가 거론되고 있긴 한데 합동연설회 또한 후보별 유불리가 엇갈리는 부분이라 룰 미팅에서 다소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전 총리를 견제하는 분위기와 전대를 앞둔 자유한국당 상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황교안 전 총리를 공격하고 나선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을 집중 조명해 보았는데 이런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자유한국당 여의도 당사에서는 탄핵을 주도했던 김무성을 비롯한 바른정당 탈당파들이 자유한국당에 복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당시 당대표는 홍준표였습니다. 홍 대표는 이날 김무성을 옆에 앉혀놓고 정치적 소신이 달라서 일시 별거했던 분들과 재결합하기로 했다며 이들의 재입당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시 홍준표 당대표는 아직 정치적 앙금이 서로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그 앙금을 해소하고 좌파 정부의 복주를 막아달라는 국민적 여망으로 우리가 다시 뭉치게 됐다며 앞으로 힘을 합쳐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했고 이를 두고 홍 전 대표는 레밍에 비유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황교안이라는 특정 후보를 두둔할 생각도 없고 홍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구독자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김무성의 입당을 두고 홍준표가 보인 태도와 말 그리고 황교안의 입당을 두고 홍준표가 보인 태도와 말이 왜 사뭇 다른 것일까? 이것이 홍준표의 이중잣대, 즉 그가 가지고 있는 탄핵에 대한 이기적 편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어찌되었든 홍 전 대표는 자신이 한 정당의 대표였고 나아가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였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홍 전 대표의 모습은 한 번 더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어 환장한 권력욕 넘치는 그런 정치인의 추태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대통령병에 걸린 유력 정치인들을 많이 봐왔고 그들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디 홍 전 대표가 대통령병에 걸리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통령병에 걸리면 어떠한 처방정도, 어떠한 약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